우리가 성장을 함에 있어서 그 피드백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냥 남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하는 평가랑 그 성장을 위해서 진짜 걸음이 될 피드백은 또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네네. 되는데 그걸 좀 잘 구별할 수가 있을까요? 어떨까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우리는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의 어떤 생각과 그 사람의 감정과 그 사람의 느낌을 느껴야지만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느낌으로 이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해라고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이해할 수가 없고 남을 오해하는 존재예요. 대신에 이해한다는 착각이 있을 뿐이에요. 그 전제하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면 내가 하는 말이 틀릴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 틀릴 수가 있겠다는 게 뭐냐면 나와 너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하는 조언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고 누군가에게 좋은 피드백을 주려고 할 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나도 모르게 나의 의견이 옳다라는 집착이 있어요. 내가 옳기 때문에 그것을 상대에게 전해주잖아요. 그런데 내가 옳고 너가 그르다가 아니라 나와 너는 다르다는 전제하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가 너에게 조언을 주고 나의 의견을 전해주더라도 내가 이 사람을 바꿔야지. 그리고 이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듣고 좀 뭔가 설득을 시켜야지. 그리고 이 사람의 행동이라든지 어떤 삶의 강요라든지 간섭을 하겠다는 생각이 없어져요.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나의 진심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에 대해서 좋고 나쁨을 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나와 다르구나를 알게 되면 그냥 이 사람에 대한 내 생각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언이라든지 피드백에 집착 없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더 좋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서울숲에 가면 다양한 꽃과 나무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꽃과 나무를 볼 때 지금 튤립이 피어 있거든요. 사람들이 튤립에 사진 찍으러 다 모여 있어. 근데 그들이 밟고 있는 것은 뭐다? 저번 주에 찍었던 벚꽃이에요. 우리가 벚꽃이 피어 있을 때는 벚꽃을 찍잖아요. 근데 벚꽃이 떨어져 있으면 벚꽃을 찍을까? 안 찍어요. 우리는 자연마저도 비교를 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세상에 자연은 비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자연이 아름다운 이유는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나는 가끔 떨어져 있는 그 벚꽃 꽃잎 하나를 보면 너무너무 예쁜 거야. 그 안에서도 커다란 우주를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세상을 비교하는 마음이 아니라 세상을 자연하는 마음이에요. 세상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을 허용하는 마음. 그게 세상을 자연하는 마음. 그게 비교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때에는 이 사람에 대한 평가, 내가 옳다는 집착 없이 그냥 이야기를 전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소통이 더 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강 작가님 축사에 했던 이야기잖아요. 맞아요. 서로를 자연하라고. 그게 비교하지 않는 자연하는 삶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질문지를 쓸 때도 그렇고, 그리고 방금 대화할 때도 그렇고, 그러면은 평가가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작가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삼감이 떠오르더라고요. 네네. 그렇게 막 기준을 대고 이게 좋니 안 좋니 하기 전에 차라리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탄하는 게 맞아요. 훨씬 더 서로에게 긍정적인 맞아요. 영향이 있을 것 맞아. 같아요. 우리가 사실 이제 평가하고 조언할 때는 이 사람의 단점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고 조언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사람의 단점을 높여가지고 평균으로 만드는 것보다 이 사람의 장점을 부각해서 더 탁월한 사람이 되는 게 이 사람의 특별함을 좀 더 키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다? 그 사람의 장점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그게 감사라는 게 자긍, 타긍, 세긍이거든요. 남을 긍정하고 자신을 긍정하고 세상을 긍정하기 감사한데 그렇게 감사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장점을 더 부각시켜서 그 사람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조언한다고 그 사람의 단점을 계속 인식해서
바꿔주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사람은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의 장점을 더 부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더 나아가 그거에 대해서 감탄을 하게 되면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감탄을 하는 순간 이 사람에 대한 존경심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나와 이 사람의 관계가 더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감사하고 감탄하고 감동하는 삶이 뭐냐면 이 사람을 감사해야 하는 것은 이 사람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이 사람에 대해서 감탄하는 것은 이 사람을 존경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감동은 뭐다? 그 감정이 나의 세상을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기분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 기분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면 내 세상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감정이 움직일 동 나의 세상을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단점을 끌어올려서 평균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장점을 키워서 특별한 존재로 탁월한 만드는 것. 존재로. 그렇죠.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진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 작가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특히 결혼 후에는 새롭게 생긴 인간관계의 문제가 가장 크게 다가옵니다. 술 먹고 늦게 들어온 남편, 공부 안 하는 자식, 늘 간섭하는 부모님, 그리고 뜻이 맞지 않는 형제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바꾸려는 나의 집착입니다.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그들이 바뀌어야 내가 행복할 것 같은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들 또한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나도 내가 원하는 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나와 타인과 세상은 절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를, 타인을, 세상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바뀌고 변하길 바라면 안 됩니다. 그들이 바뀌길 원하는 내 마음도 바뀌지 않는데 남이 바뀌길 바란다면 그것은 나의 욕심입니다. 그들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나도 바뀌지 않는 거죠. 나도 못하고 타인도 못하고 세상도 똑같습니다. 그걸 깨닫는 것이 자유입니다. 나를, 타인을, 세상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는 집착. 그 집착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누려보세요. 남편을, 자식을, 부모를, 가족을, 그리고 세상을 보면서 그들을 문제라 여기면 괴로움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들을 문제가 아니라 과제라 여기면 나는 성장합니다. 세상을 문제의 지옥이 아닌 배움의 학교로 생각해 보세요. 그때 모든 괴로움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강 작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말투를 바꾼 거에 대해서 네. 많은 분들이 예전이 더 좋았다, 지금이 더 좋다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네네.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쪽을 따라가 보는 걸로 하시죠. 그럼 말을 높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평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네네. 사실 우리나라에 살면서 평가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 같거든요. 네네. 작가님은 평가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평가.
사실 평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본능이거든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누군가를 아니면 세상을 아니면 지금의 상황을 어떤 지금의 사건을 평가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이 생존 본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존 본능은 크게 두 가지예요. 자신의 개체를 유지하는 본능과 종족을 보존하는 본능.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본능이 둘 다 평가를 통해서 훨씬 더 높게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평가는 우리가 어떤 기준에 부합하면 좋은 거고 부합하지 않으면 좋지 않은, 결국에는 비교를 통해서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가는 어떻게 보면 그 전제가 비교고 분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가를 많이 한다는 것은 나는 무언가를 분별하고 무언가를 비교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의 무의식에 박혀 있었고 그 무의식에 박혀 있는 게 평가다 보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가라는 게 뭐 좋고 나쁘고 옳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평가를 통해서 자신의 관점을 만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을 우리의 관점이라 그러는데 그 관점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세상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이러한 관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세상을 바라볼 때 부정적으로 좀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부정적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부정적 평가를 계속 하다 보면 내 마음에 부정성이 쌓이게 돼요. 그러면 마음이 부정적으로 바뀌게 되면 부정적 관점이 생기게 되고 그 부정적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정적 해석을 뭐라 그런다? 우리가 평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라는 것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러한 평가를 하는 것을 스스로 관찰하다 보면 아, 내가 이러한 관점, 즉 나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그 가치관을 발견하면 내 마음 상태가 어떻는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세상을 아니면 어떤 사람을 평가하는 나의 모습을 좀 자주 보면 자주 바라볼수록 나의 관점, 나의 마음 상태를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 경험상으로는 평가를 받게 되면은 좋았던 기억이 잘 없는 것 같거든요. 저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다 라고 네네. 하고 충고를 하고 이런 걸 찝어줄 때 아무리 기준이 좋고 해도 이렇게 기분이 나쁜 이유는 또 뭘지 좀 궁금하거든요. 남들의 평가에 집착을 하다 보면 그런 게 나타나요. 우리는 평가를 하되 본능적으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평가를 하되 평가에 집착하면 안 돼요. 그 집착이라는 건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평가를 하는 거에 집착해서도 안 되고 평가를 받는 거에 집착해서도 안 돼요.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평가를 한다는 것은 평가의 전제에 비교가 있다 그랬잖아요. 비교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비교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나보다 우월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비굴함을 느끼고 나보다 열등한 사람이 있으면 비교를 통해서 교만함을 느끼는 게 비교잖아요. 둘 다 부정적 감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교를 하면 할수록 내가 내 마음속에 부정적 감정이 쌓이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이 부정으로 바뀌면 부정적 관점을 가지고 부정적 해석을 하기 때문에 세상은 안 좋게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평가만 하는 사람들. 평가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자세히 보면 세상을 별로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사회 비평가라든지 그런 평가를 잘하는 그런 전문가들 보면 뉘앙스가 약간 부정적인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좀 냉소적이고. 그렇죠. 그게 내 마음의 부정성이 부정적 관점을 가지고 그 부정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해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평가를 하는 거에 집착을 하게 되면 나는 부정의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작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평가를 또 받는 거에 집착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평가를 받는 거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냐면 그게 SNS잖아요. SNS는 평가를 좀 해주세요.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누군가의 인정,
누군가의 평가에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기분이 너무 좋아지고, 오히려 반대로 누군가 나에 대해서 뭐 비난을 한다든지 무시를 한다든지 그러면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지잖아요. 그 말은 뭐다? 나의 감정을 타인에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내 삶의 키를 그들에게 줘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들에게 나의 삶의 키를 주고 내 감정의 키를 그들에게 줘서 그들이 좋게 평가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나쁘게 평가하면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런다? 그 사람들의 노예라 그러는 거예요. 인정에 어떤 그런 목말라한 사람들, 평가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바로 인정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고, 인정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그들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노예 제도가 있었을 때 노예는 주인이 뭔가를 주면 받는 사람이고 주인은 노예에게 뭘 주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인정이나 평가는 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인정을 받는 사람은 삶의 노예고 인정을 주는 사람은 삶의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다 보면 삶의 노예가 되고 인정 중독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그러면 평가를 받았을 때 기분이 안 좋았던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평가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서 그렇죠. 기분이 안 맞습니다. 좋았을 그래서 수 있겠네요. 평가에 집착한다는 건 뭐냐면 좋은 평가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착이라는 것이 반드시 일으키는 감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뭔가에 집착한다는 것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에 집착을 하면 집착했을 때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괴로운 거고, 또 두려움이 생기면 어떤 게 생기냐면 반대적으로 화가 나요. 안 되니까. 계속 뭐가 안 되니까.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칭찬해 주지 않으니까 화가 나고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정에 집착하다 보면 뭔가에 두렵고, 그리고 그러면서 뭔가 공격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와 두려움, 이 두 가지는 같은 감정인데 그 감정이 집착에서 오는 것이고, 그 집착이 바로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아야 해 라는 그 인정에 대한 집착, 평가에 대한 집착에서 오는 거예요. 제가 6살 때 일입니다. 성당에서 그림 그리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저에게 처음으로 크레파스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 크레파스는 너무나 다채롭고 너무나 반짝였습니다. 그 크레파스를 품에 안은 채 잠이 들 정도로 좋았습니다. 다음 날 엄마와 함께 성당에 가서 그림 그리기를 했습니다. 하늘을 그리려고 파란색 크레파스를 도화지에 눌러서 파랑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세게 눌러서 그만 크레파스가 부러졌습니다. 그 이쁜 파란색 크레파스가 부러졌을 때 저는 그만 눈물이 났습니다. 으앙 울면서 그림 그리기를 멈췄습니다. 그때 멀리 있던 엄마가 달려와 저를 바라보며 빙긋이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영아, 괜찮아. 이거 봐. 하시면서 부러진 크레파스로 다시 하늘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울고 있던 저는 부러진 크레파스도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때 저는 울음을 멈추고 다시 웃으면서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부러진 크레파스입니다. 우리 모두 상처받은 아이입니다. 그 상처받은 내면을, 그 상처받고 치유되지 않은 기억을 간직한 채 오늘을 살아갑니다.
문득문득 그 기억의 내면 아이가 나타나 지금의 현실을 더 크게 해석하고 더 넓게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실을 문제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냥 상황뿐인 현실을 문제로 둔갑시켜 자신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알아차려 보세요. 아, 또 너가 나타났구나. 그렇구나. 괜찮아.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어쩔 수 없어. 그래라 그래. 부러진 채로도 괜찮아. 우리는 부러진 크레파스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상처받은 기억을 외면하지 말고 그 부러진 아이를 내가 허용할 때 지금의 현실이 주는 괴로움, 부정적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허용할 때 흘러가지만 저항할 때 지속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부러진 채로도 괜찮습니다.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음미하는 시간에 대해서 낭만을 느낄 수 있으려면 좀 무엇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행복과 즐거움이 뭘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생각하는 행복은 이거야 저거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행복의 조건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행복의 조건이 충족이 되면 우리는 행복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생각의 밑바닥에는 마음이라는 게 있거든요. 마음의 즐거움은 뭐냐면 알아차림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즐거움을 느끼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릴 때 느껴지는 어떤 여여한 행복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에 빠지게 되면 생각은 늘 부무반이라 했잖아요. 네. 부정적이고 무의미한 망상, 그리고 이 둘의 반복인데 생각에 빠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부정적으로 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생각의 무거움에 빠지지 말고 마음의 알아차림으로 살아갈 때, 아까 제가 음미하는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음미하는 삶이 알아차리고 경험하는 거거든요. 음미하기 위해서는 알아차려야 돼. 커피를 음미할 때 이게 커피구나 알아차리고 경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낭만이라든지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도 알아차리고 경험하면 이 감정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긍정적일 때는 그냥 알아차리지 않아도 즐겁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떤 부정적 감정이 생겼을 때는 이 부정적 감정과 하나가 되면 괴롭거든요. 근데 하나가 되지 않고 알아차리고 경험하면 이 부정성을 흘려보낼 수 있게 돼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 감정이 생겼을 때는 뭐 알아차림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그 하나가 되어서 그냥 즐겁게 그 시간을 보내고 만약에 부정적 감정이 생겼다 그러면 이 감정 때문에 슬프거나 화가 날지언정 이 슬픔과 화남 때문에 또 다른 감정이 유발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아차리고 흘려보내게 되면 예를 들어 제가 슬픈 일이 만약에 있어 저희 어머니 돌아가서 슬펐잖아요. 그 슬픔 때문에 내가 괴로울지언정 이 슬픔이 계속해서 연장이 돼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 싸우고 화가 났어, 분노를 했어. 근데 이 분노가 났을지언정 이 분노 때문에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은 분노가 흘러가게끔 알아차리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흘려보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부처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화살을 하나를 맞을지언정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 그게 뭐냐면 어떤 부정적 감정이 나타났을 때 그게 첫 번째 화살이라면 이 화살을 흘려보내고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맞지 말아야지 이 부정적 감정과 내가 하나가 되면 이 부정적 감정이 또 다른 부정적 감정을 꼬리에 꼬리를 묶여서 이어지게 만들거든요. 그런 걸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 감정은 그냥 그것과 하나가 돼서 즐기고 부정적 감정이 있을 때는 음미하고 흘려보내라. 그게 음미하고 흘려보내는 게 뭐죠? 구체적인 방법이 그게 삼그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럴 수 있다? 그래라 그래. 그렇게 지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제가 생각이 하나 난 질문이 있는데요.
오늘 촬영 전에 자전거 타고 라이딩 다녀오셨다고 네네네. 했잖아요. 그 과정 중에 낭만적인 시점이 하나쯤은 있었을 거라고 이렇게 예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뭐 특별한 일이라든지 뭔가 좀 이렇게 기분 좋았던 시점이나 이런 게 있었을까요? 아니 저기 오늘 남산 라이딩을 했는데 처음으로 올라가 봤어요. 제가 뭐 자전거 전문가도 아니고 조그만 미니벨로 가지고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런 게 있었어요. 이게 올라가는 시간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게 경사도 좀 높고 이래가지고 힘들었는데 딱 도착했을 때 그 느껴지는 그 즐거움 있잖아요.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그 즐거움이 좋다라는 것을 그 과정에서도 알고 있었어요. 어차피 꼭대기 올라가면 정상에 올라가면 느껴지는 그 즐거움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힘든 과정을 흘려보낼 수 있어요. 왜냐? 이 힘든 과정이 있어야지만이 미래에 내가 꼭대기 올라갔을 때 즐길 수 있는 그 즐거움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힘든 걸 하다가 결과가 좋으면 되게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런 게 있어요. 힘든 과정을 하다가 올라왔을 때 즐거움을 느끼는 것보다 과정도 즐거우면 결과는 더 즐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올라가는 과정도 막 즐겁게 해요. 그래서 제가 싫어하는 말인 열심히보다 괴롭게 열심히 살지 말고 즐겁고 충실히 하다 보면 이미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꼭대기의 어떤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과정의 즐거움을 위해서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 꼭대기는 도착해 있을 거예요. 저는 사실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서 올라가서 이렇게 뭔가 바람을 쐬고 이런 게 낭만적이었다, 기분 좋았다라는 답변을 생각을 했는데 그 과정조차도 다 그 즐거움이 계속된 이야기였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게 즐거운 게 있어요. 우리가 삶이라는 게 삶 안에 즐거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잖아요. 근데 사는 게 즐겁다는 것은 뭐냐면 기쁨도 즐겁고 슬픔도 즐겁고 즐거움도 즐겁고 괴로움도 즐거운 거예요.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살면 된다? 과정을 즐기면 돼요. 삶은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지 결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과는 또 다른 결과의 과정을 뿐이기 때문에 지금의 과정을 즐겁게 보내는 것. 그게 가장 낭만적으로 사는 것 같아요. 중국집에 가서 짜장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고민을 하다가 한 친구가 말합니다. 나는 짜장을 원해. 그러자 다른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늘 짜장을 선호해. 기대하는 삶과 선호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주방장 실수로 짬뽕이 나왔습니다. 기대하는 친구는 실망하고 화를 내지만 선호하는 친구는 나온 짬뽕도 맛있게 먹습니다. 욕망에 집착하면 괴로움이 생기지만 욕구를 채우면 늘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기대하는 삶은 욕망에 집착하는 삶이고 기대하는 삶은 실망을 가져옵니다. 기대를 거꾸로 하면 대기입니다. 실망의 대기가 기대입니다. 선호하는 삶은 더 좋아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선호하는 삶은 욕구를 채우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괴로움은 없습니다. 기대하는 삶과 선호하는 삶.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강 작가님. 네. 오늘은 네. 댓글에 네. 이제 이런저런 고민 있으신 분들 거를 좀 제가 가지고 와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맨날 여기저기서 끌어당김 얘기하시는데 원장님은 자수성가로 인생 설정하고 와서 사주 봐도 젊을 때 고생하고 나중에 자수성가 한다고 얘기할 거다. 네네. 전 끌어당김 영성 마음 공부 6년, 7년 되어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사는 게 고통입니다. 아.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네네네. 댓글 쓰신 분처럼 요즘 이제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 좀 회의감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네네. 계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가 끌어당김이라는 말 자체가 주는 묘한 매력이 있어요. 그 매력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가만히 앉아서 끌어당기기만 하면 얻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그 단어가 주는 뭔가 매력적이고 특별한 그런 언어인 거죠. 그거를 가장 먼저 쓴 사람이 먼저 대중화시킨 사람이 론다 번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시크릿이라는 그 책을 통해서 우리가 끌어당김의 법칙, 뭐 견인력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끌어당김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함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왜 끌어당김을 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강 작가님은 왜 끌어당김의 법칙을 활용을 하고 싶을까요? 왜 끌어당김을 하고 싶어요? 지금 저한테 없으니까. 네네, 그렇죠. 없으니까 그거를 끌어당긴다는 말은 뭐냐면 나에게는 이미 결핍감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결핍감을 채워야 되는데 나의 실력이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업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거로 채우긴 싫고 좋은 결과는 얻고 싶어하는 욕심이에요. 그래서 끌어당김의 법칙을 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내가 원하는 좋은 결과만을 얻고 싶다라는 욕심이에요. 그 말은 뭐다? 그 결과로 올라가는 과정이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 과정은 겪고 싶지 않고 좋은 결과만을 얻고 싶기 때문에 그 좋은 결과만을 끌어당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끌어당김의 법칙을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욕심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내가 욕심에 빠져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욕심의 전제에는 뭐가 있냐면 결핍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미래에 뭔가를 많이 가지고 싶다는 것은 지금 현재는 많이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그 결핍감이 계속해서 인식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뭔가 결핍되어 있어 라는 생각을 내가 원하는 미래와의 비교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 결핍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식된 지금의 힘든 과정을 내가 경험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힘든 과정은 경험하기 싫고 내가 원하는 미래만을 경험하고 싶기 때문에 그 미래를 끌어당기기 위해서 뭘 하느냐? 보통 세 가지를 해요. 세 가지. 그게 뭐냐? 자기 확언이에요. 나는 100억 부자다. 나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확언에 그치지 않고 막 글로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뭐 나는 100억 부자다. 나는 뭐 이런 것도 글로 쓰는 사람들 아니면 머릿속에 심상하는 경우도 있죠. 그게 되게 이제 끌어당김에 하는 그런 팁 세 가지인데 그 자체가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나의 결핍감, 내 마음의 결핍의 씨앗을 계속 쌓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미래를 계속 끌어당기기 위해서 지금의 결핍된 현실을 계속해서 인식하다 보면 그 인식이 계속 마음에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은 결핍으로 채워지게 되고 내 마음이 결핍으로 채워져 있다라 보면 그 마음이 세상의 현실에 투영되는 게 우리의 삶이거든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의 결핍이 현실의 궁핍을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사람들이 끌어당김 법칙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부정적이에요 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은 끌어당김의 마스터가 되는 거예요. 뭐를 끌어당기고 있죠? 내 마음의 부정성, 그 결핍감. 그 결핍감을 계속해서 끌어당기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들은 어떤 시크릿의 마스터, 끌어당김의 법칙의 전문가인 거예요. 그걸 본인이 모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생각은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 나 되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나 되게 멋지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그 멋진 미래를 내 생각은 바라고 있지만 내 마음은
원치 않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은 그 반대인 사항을 계속해서 인식해서 그 인식된 것들을 내 마음의 씨앗으로 계속 뿌리고 있어서 그래요. 그 마음에 뿌려진 결핍이 계속해서 현실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뭐 마음 공부를 제가 뭐 10년 넘게 했다, 뭐 영성학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고 있다, 그리고 뭐 끌어당기의 법칙을 내가 뭐 몇 년 동안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지만은 사실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계속하면서 내가 원치 않는 마음의 결핍의 씨앗을 계속해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핍의 씨앗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음을 본인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고3 수험생이 서울대를 가고 싶다. 확언하고 노트에다가 그걸 계속 쓰는 게 아니라 네.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공부는 하기 싫기 때문에, 공부는 하기 싫고 좋은 결과만을 얻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거를 바꾸고 싶고 네. 지금의 현실은 너무 싫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힘든 과정이 있어야지만이 좋은 결과가 있잖아요. 이게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과정과 결과는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면 나의 지금의 어떤 변화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변화하는 모습이 일종의 어떤 0점 조정이거든요. 우리 사격할 때 하는 0점 조정처럼 오늘을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미래라는 어떤 목표라는 그 관역과 계속해서 일치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변화하는 과정으로서의 나의 실력과 나의 능력, 나의 업이 커가는 거거든요. 그 커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결과와 연결성을 알게 되면 지금의 힘든 과정을 즐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돼요. 그 현재와 미래가 연결되어 있음을 아는 그 알미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조금 한번 정리해서 우리 채널에 오신 구독자님들도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과 경험과 어떤 깨달음을 전해주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 채널이 아닌 분들에게도 조금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번에 제가 책을 한 권 출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5월 28일 날 책이 출간되는데 책 제목은 인생의 연금술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연금술이라는 게 우리의 시간을 금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좀 바꾸어서 우리의 마음이 만드는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방식들, 그리고 방식뿐만 아니라 거기에 내재된 원리라든지 제가 알게 된 그런 여러 가지 깨달음들을 좀 정리해서 이번에 출간하게 되었으니까 여러분들 뭐 관심이 있으신 분이 계시면 뭐 사셔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 이거 광고 이런 거잖아. 좀 어색해가지고. 2권 사서 1권 읽으시고 1권은 그래요. 선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책은 2권 사는 거예요. 2권. 네. 한 권은 소유를 위해서, 나의 소유를 위해서, 하나는 선물해주는 경험을 위해서. 그런데 사실 이 즐거움의 크기는 소유할 때보다 선물의 경험이 더 큰 거예요. 한번 해보시고 그 경험을 경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에게는 삶의 주문이 있습니다.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저만의 만트라입니다. 만트라는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건에서든 그 상황에 놓여 있는 저를 편안하게 해주는 주문입니다. 그게 바로 계절 소충 하자입니다. 길게 풀어서 말할 때는 이렇습니다. 계질, 즐거운 미소로, 소충, 여유 있고 느긋하게 하자, I can do it 입니다. 가끔 소충을 침착하고 차분하게, 꾸준히 성실하게 등으로 쓸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면접을 보거나 발표할 때는 여유 있고 느긋하게, 예전 수능 볼 때나 전문의 시험을 볼 때는 침착하고 차분하게, 재수 공부를 하거나 전문의 공부를 할 때는 꾸준히 성실하게 라고 썼습니다.
저에게 주문만 있을까요? 저에게는 진언도 있습니다. 삶의 또 다른 주문입니다. 진리를 기억하게 해주는 진언입니다. 그건 다란이라고 합니다. 저의 다란이는 DBJD입니다. Don't be just dreaming 입니다. 꿈만 꾸지 말고 꿈에서 깨어나라는 말입니다. 꿈에 빠져 있으면 없던 호랑이가 나타나 나를 괴롭힙니다. 현실에 빠져 있으면 없던 문제가 나타나 나를 괴롭힙니다. 꿈이 호랑이를 만들고 현실이 문제를 만들지 않습니다. 모두 내 마음이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꿈에 빠져 있으면 호랑이를 해결하려 하지 내 마음을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현실에 빠져 있으면 현실을 바꾸려 하지 내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거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괴롭습니다. DBJD의 부산말은 DB 쫀다는 말입니다. DBJD인 거죠. DB 쫀다는 거꾸로 생각한다라는 전도몽상이라는 말입니다. 계절소충의 만트라와 DBJD의 다란이, 마음의 평정을 찾고 괴로움에 벗어나는 쉽고 간단한 저의 방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작가님. 강 작가님. 네, 이번 시간에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라고 일컬어지는 낭만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낭만 무엇이 있으신가요? 낭만. 네. 강 작가님 요즘 질문이 너무 어려운 질문을 많이 그런가요? 해주시는데 낭만 강 작가님 뭐라 생각하세요? 낭만. 뭔가 굳이 안 해도 될 거를 하면서 만족감을 느끼는 거 낭만. 네. 우리가 낭만이라는 한자를 살펴보면 네. 낭이 물결 낭자예요. 물결이 막 치는 게 낭이고 만자가 뭐냐면 넘칠 만자예요. 물결이 막 쳐가지고 뭔가 넘치는 것을 우리가 낭만이라 그래요. 글자도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낭만적인 그렇죠. 게 낭만이라는 글자인데 뭘 넘어서느냐?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는 것을 낭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감성에 젖어서 살아가는 사람을 낭만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뭔가 항상 생각에 빠져서 이성적으로 차갑게 사는 사람들 말고 뭔가 감성에 젖어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낭만적인 사람이라고 그러고 낭만적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낭만이라는 단어를 좀 잘 안 쓰는 것 같지 않나요? 제가 느끼기에는 요새 그런 인스타에도 그런 네네. 낭만이란 배를 타고 막 이런 노래도 생길 정도로 네. 워낙에 이성, 이렇게 돈, 경제 이런 거에 이렇게 억눌려 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 낭만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것 그런 것 같기는 같아요. 해요. 우리가 너무 생각에 빠져서 그래요. 생각에 빠져서 너무 이성적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자신의 감성을 못 챙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사회에 살다 보니까 오히려 이 낭만이라는 단어, 감성적인 삶에 대해서 어떤 그런 좀 뭐랄까 어떤 삶의 방향을 그쪽으로 좀 정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이쪽으로 가다가 낭만적인 삶에 대해서 한번 동경해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노래가 나오고 인스타에서 유행하는 그런 트렌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낭만적이다, 낭만적인 사람이다 이러면은 사실 좋은 면도 있지만은 아 진짜 현실에서 좀 동떨어져서 사는 사람 같다라는
그런 이면적인 표현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낭만의 좀 뒤편 같은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감정을 느끼면서 사는 건 좋은 자세예요. 우리가 감정이 없는 순간은 한 번도 없잖아요. 우리는 늘 생각과 감정과 느낌을 그걸 세 개를 합쳐서 정서라 그러는데 그 정서를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생각에는 반드시 동반되는 감정과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떤 생각을 하면 그 생각에 어떤 긍정과 부정적인 어떤 느낌이 들고 그 느낌이 이렇게 꼬리를 이어지다 보면 어떤 감정이 나타나는 건데 그 감정이 없는 순간이 없다라면 우리는 한 번도 낭만적이지 않은 경우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낭만에 그 감정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낭만을 느끼면서 산다는 건 뭐냐면 아, 내가 이런 감정이 나타났구나라고 알아차리면서 그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음미한다라고 그래요. 음미. 그래서 음미하는 삶이 뭐냐면 우리가 커피를 마실 때 커피 음미하잖아요. 그게 뭐죠? 이게 커피임을 알아차리고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게 음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정도 음미하면서 살아보세요. 나에게 이런 어떤 긍정의 감정, 부정의 감정, 예를 들어서 감사, 감탄, 감동의 감정이 나타났음을 알아차리고 경험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불평을 하고 불만을 가지고 불안해하구나 그런 부정적 감정이 나타났음을 알아차리고 경험하는 것. 그게 음미하는 삶이고 그 음미하는 삶이 낭만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낭만에 빠지지 말고 낭만을 음미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그게 제가 생각하는 좀 올바른 낭만적인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낭만과 로맨틱이라는 게 비슷한 말이거든요. 낭만의 구체적인 모습이 로맨틱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로맨틱이라는 것은 뭐냐면 너무 구체적이고 너무 물질적인 거에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긍정적인 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느껴볼 수 있는 시간. 그러니까 상대의 어떤 긍정성, 나의 긍정성. 제가 좋아하는 말인 삼감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감사할 일을 한번 찾아보고 이 사람에 대해서 감탄한 일을 찾아보면서 어떤 감동을 느끼는 것. 그렇게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좋은 감정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찾아가면서 경험하면서 알아차려가면서 음미하는 것. 그렇게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굳이 어떤 자연을 찾아가서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음악을 찾아서 듣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상 속에서도 그런 감정들을 음미하면은 그 자체가 낭만적인 순간이 될 수 그렇죠. 있다. 우리가 왜 남자친구가 로맨틱하다고 그럴 때는 되게 이 남자가 나에게 어떤 선물을 해주거나 어떤 이벤트를 해주거나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레스토랑에서 밥을 사주고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 이 사람이 참 로맨틱하다가 아니라 이 사람 참 낭만적이다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나에게 늘 감사의 말을 하고 나에 대해서 감탄하고 감동해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전달해 주는 거. 그게 굉장히 낭만적인 거거든요. 그러면서 나도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있구나, 감탄해하고 있구나, 감동해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경험하는 거. 그게 되게 낭만적인 관계이고 낭만적인 삶인 것 같아요. 요즘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누구나 사줄 수 있는 가방, 누구나 사줄 수 있는 맛있는 밥 이런 게 아니라 손편지를 오히려 받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또 그런 면이 있는 거기도 맞아요.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질적 소유보다 우리가 어떤 경험이 더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손편지는 편지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경험을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TV나 미디어에서는 어떤 멋진 남자가 나와가지고 멋진 선물을 주고 멋진 레스토랑에서 어떤 이벤트를 할 때 사람들이 와 너무 낭만적이고 너무 로맨틱하다 이러는데 사실 그런 것들보다는 사실 그 안에 있는 어떤 경험들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선물을 받고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먹고 이게 아니라 그 시간에 대한 의미와 가치, 그 가치가 바로 낭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유보다 경험으로 인한 낭만의 어떤 의미와 가치를 받아들이면서 사는 것. 그렇게 사는 게 올바른 것 같아요. 어,
어릴 적에 의과대학 다닐 때는 저는 매주 시험을 보았습니다. 의대 시험부터 전문의 시험까지 저의 20, 30대는 시험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그 몇백 번의 시험을 치면서 알게 된 건 저는 시험을 참 잘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시험력이 뛰어났습니다. 고작 3개월 재수해서 의과대학에 들어갔고 그 의과대학에서도 1등급 졸업을 한 장학생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해서? 운이 좋아서?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나름 운도 좋은 그 의과대학 학생들 안에서 시험을 잘 본다는 것은 다른 이유입니다. 바로 시험력이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하는 그 공부력이 좋아도 막상 시험날에 시험력이 발휘되지 않으면 노력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늘 시험에 떨어지고 면접에 낙방하고 발표를 망치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이 시험력이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험력을 좋게 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바로 즐거움입니다. 시험을 잘 보려고 할 때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 아, 너가 잘 못하니까 잘 하려고 하구나. 뭔가 잘 하려고 한다는 것은 잘 못한다는 반증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의 잘 못함이 시험 시간에 펼쳐집니다. 하지만 시험을 즐겁게 볼 때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 아, 너가 잘 하니까 즐기고 있구나. 왜 그럴까요? 즐거움의 전제는 잘함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의 잘함이 시험 시간에 펼쳐집니다. 나도 모르게 문제가 풀리고 문제가 막히면 또 다른 해결책이 떠오릅니다. 그 즐거움이 마음의 두려움을 없애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가 두려움으로 가득할 때 그 두려움의 불길이 뇌를 불태워 버립니다. 그러면 뇌는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평소에도 경험을 하죠. 뭔가 불안하고 뭔가 두려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말과 올바른 행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두려움으로 뇌가 타버리면 올바른 알아차림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즐거운 미소로 침착하고 차분하게 I can do it 이라는 만트라와 함께 조용히 되뇌이는 한마디, 바로 I는 우리의 표정과 감정은 1대1로 매칭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즐거운 미소가 즐거운 감정을 만들고 그 즐거움을 지닌 채 펜을 들고 시험을 쳐보세요. 잘 하려고 하지 말고 질하려고 하세요. 여러분의 그간의 공부력을 시험력이 빛나게 해줄 겁니다. 시험과 발표와 면접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